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한도 많은 사연을 품고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 눈치 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라서 어딜 가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려왔거든요. 부모님은 남들과는 다른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신 분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 어린 시절은 놀림과 비웃음, 손가락질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다른 부모와는 다른 모습이 놀림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을 옆에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든든한 존재였죠. 아무리 주변에서 손가락질해도 한창 부모가 좋을 나이였어요. 그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선 농사일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과 같이 사셨죠. 엄마 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 농사일을 하거나 허드렛 일하면서 우릴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동네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9살 땐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애가 절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김은성, 니네 엄마 아빠 바보라면서? 그럼 너도 바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쟤네 엄마랑 아빠 바보야? 야, 우리 쟤랑 놀지 말자. 우리도 바보 될 수 있잖아. 그때 전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놀렸던 남자애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바보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 똑똑하거든?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네 부모님 동네에서 유명한 바보래. 그래서 너랑 놀면 나도 바보 된다고 너랑 절대 놀지 말라고 했어. 야,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동네 친구들하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동네 친구랑 싸우면 어김없이 엄만 친구네 집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엄만 친구네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 교육 더 잘 시키겠습니다. 엄마가 왜 사과해? 쟤네들이 먼저 나 놀렸단 말이야. 우리 아무 잘못 없다고. 자꾸 고개 숙여 사과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렇게 놀리는 거잖아. 너 가만히 못 있어?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저는 사과하는 엄마 모습에 화가 나서 엄마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친구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애가 왜 이리 고집이 세? 아유, 너도 빨리 사과해. 얼른. 친구를 때렸으면 사과해야지. 제가 왜 사과해요? 먼저 쟤네들이 놀렸단 말이에요. 어머, 얘 좀 봐. 됐어요.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그러자 엄마는 다급하게 친구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엄마, 제가 죄송해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애들끼리 사이좋게 놀게 해주세요. 저는 자꾸 애원하면서 말하는 엄마가 너무 싫어서 엄마를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쟤네들이랑 안 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좀 가자. 결국 저는 사과하는 엄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친구네 부모한테 자꾸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싹싹 빌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다 싫어.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난 엄마랑 아빠 때문에 쪽팔려서 살기 싫어. 진짜 너무 싫다고. 엄마가 미안해, 은성아. 미안해.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싫어. 나 지겹단 말이야. 제가 철없이 부모님한테 화를 내면 할아버진 저한테 회초리를 드셨어요. 김은성, 누가 엄마한테 대들어? 너 당장 종아리 걷어. 왜 다 나한테만 그래? 나도 정말 살기 싫단 말이야. 이놈 자식이 그래도 말 똑바로 못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엄만 할아버지를 말리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때 전 어린 나이에 자괴감 빠질 만큼 너무 싫었습니다. 평생 바보 같은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 짓눌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되던 해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무슨 실수라도 했는지 식당 사장이 엄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야, 김씨, 일 똑바로 안 해?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술병도 제대로 못 세서 벌 받은 술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까주세요. 됐고, 월급이고 뭐고 당장 때려쳐. 그동안 김씨가 깨뜨린 소주병에 맥주병, 그리고 김씨 말 똑바로 못해서 재수 없다고 밥맛 떨어져서 나간 손님들까지 다 따지면 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때려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요즘 정신 지체 있어도 계산을 할 줄 알던데 김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래서 정상인을 데려다가 일 시켰어야 했는데 덜 떨어진 사람이라 뭘 하겠다고. 아유, 속 터져서 원. 처음부터 비정상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사장님, 저 애들 키워야 됩니다. 애가 2명이나 있어요. 학교 보내야 됩니다.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내가 알바야? 나랑 상관없고 때려치라면 때려쳐 당장. 저는 엄마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화내는 사장한테도 애원하며 사과하는 엄마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전 엄마한테 달려가서 사장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비정상이요? 덜 떨어진 사람이요? 우리 엄마도 사람이에요. 아저씨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든지 똑같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건강할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사고로 건강 잃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고, 딸년이나 애미나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넌 정신 지체 몇 급이냐? 진짜 이런 것들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된다니까? 정말 그 순간 상처를 받은 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까지 사장한테 빌던 엄마가 사장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 보고 헤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 엄만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고 술병을 제대로 안 세웠다고 사장한테 욕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는 반찬으로 나갔던 김치, 콩나물 등 남은 반찬을 한 그릇에 모아둔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엄마가 그 그릇을 집어서 사장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잔반을 뒤집어 쓴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엄마한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안 미쳤어요. 이 사람아, 사장이면 사장처럼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함부로 막말해? 넌 언제까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가짜나서 일 그만둔다. 그만둬.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월급에서 까. 그리고 당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내가 평생 망하라고 저주할 거야.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둬?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고 있던 사람이 헤어나지 말았어야지 이 말 한마디에 크게 분노하고 아주 식당을 뒤엎어 놓은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성아, 가자, 가. 이놈의 식당 안 오면 그만이야.
일자리는 또 구하면 되니까 가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날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나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셨다는 걸 알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엄마뿐 아니라 아버지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갖은 무시와 구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남들이 아닌 내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꼭 효도를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꼭 성공해서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다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절 기다려주지 않았고 할머니는 제가 21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제가 23살 때 고비가 다가오고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은성아, 네 부모는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너랑 네 동생이 부모님을 지켜줘야 한다. 알았지? 내가 편하게 눈을 쉽게 감지 못하겠구나.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손녀, 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부모 꼭 지켜줘야 한다. 알겠지? 네, 제가 꼭 약속할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셨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어요. 남동생도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게 됐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적금까지 들고 있었죠. 그리고 남동생과 부모님께 작은 집이라도 해드리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며 모았었죠.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같이 25평짜리 아파트를 얻어드릴 수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웃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비록 지금은 전셋집밖에 못 구해드렸지만 나중에 더 멋진 집 사드릴게요. 그때 엄마는 저를 보면서 흐뭇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성아, 준아야, 고맙다. 난 너희가 자랑스럽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신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희 힘들게 키워주신 거 다 알아요. 나중에 꼭 더 멋진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은성아, 엄만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엄마와 같이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부모님과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30살 중반이 됐고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직원은 아니고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반한 건 착하고 배려심 깊은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약속했었어요. 그때 남편은 누구보다 저희 부모님을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이에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남편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배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그동안 은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키운 귀한 따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께 아들처럼 효도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은성이 평생 아껴주세요. 옆에서 잘 보듬어줘요.
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남편은 정말 저희 아버지께 우렁찬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그 후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한 번은 연극 티켓을 구해오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극이 요즘 엄청 재밌다고 하길래 제가 딱 넉 장 구해왔어요. 오늘 이거 보고 나서 제가 고급 뷔페까지 예약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남편의 말에 엄마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가지 우리까지 데리고 가서 괜히 짐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장모님, 재미있는 건 같이 봐야 두 배로 재밌죠. 오늘 제가 바람 쐬어드리려고 나온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가까운 데 여행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갈 정도로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버지와 같이 술친구도 해주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흥겨운 노래까지 같이 불러줬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젓가락을 튕기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비는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에서 생긴 겁니다. 시댁 같은 경우엔 처음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분명히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같이 즐거운 식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저를 완전히 이상한 집안 딸에 취급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야, 니네 부모 정신지체자라면서? 그렇긴 한데 몸은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신이 조금 떨어지시긴 해도 남들처럼 다 일상생활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세요. 뭐? 정상? 정신지체가 어떻게 정상이야? 누굴 바보로 알아? 네가 임신했다가 네 부모 같은 자식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집안 내력은 무시 못하는 거야.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심하긴 뭘 심해? 너 같으면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겠어? 그리고 나중에 네 부모 아프기라도 하면 다 우리 아들 돈으로 뒷바라지해야 되는 거잖아. 병원비에 수술비까지 돈 나갈 데가 어디 한두 개인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그런 집안하고 사도 못 맺는다.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저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편견에 울컥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시모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파혼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네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충격이네요. 저도 이런 집안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뭐? 아이고,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다신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고개 숙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엄마를 보며 사과했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성아, 제발 나 믿고 그냥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랑 평생 살 것도 아니잖아. 애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같으면 이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 네 말이 100번 다 옳아. 나도 지금 집에서 엄마랑 한바탕 하고 오는 중이야. 엄마가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라고 해서 난 널 선택한다고 했어. 나 너 없으면 안 돼. 장인어른 장모님 내가 평생 모실게. 효도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면서 애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은성아, 엄마는 이 결혼 찬성이야.
지금 이렇게 와서 사과하는 거 봐. 그리고 그동안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난 믿음이 간다. 엄마의 말에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부도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성 씨, 우리 아내가 어제 한 말 다 잊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원래 말을 좀 생각 없이 해. 내가 다신 이렇게 잘 단돌이 할게.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우리 성배랑 잘 살아줘요. 알고 보니까 시댁에서도 시모만 반대할 뿐이지 시부는 우리 결혼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아들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에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시모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황당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너 근데 네 아들 검사는 해봤니? 네? 무슨 검사요? 혹시라도 애가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미리 검사를 해봐야지. 손주한테 그런 말씀 하고 싶으세요?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길 바라세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준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잖아. 애 검사해보라고.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어쩜 그렇게 말을 차갑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난 네 집 핏줄 닮았을까 봐 싫어. 그리고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라는 게 뭐가 문제야? 됐다. 말을 말자 말을.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시모는 정말 저만 보면 흠잡을 게 없나 마치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마다 시부가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의 색안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모의 편견은 제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는 시숙과 신우들도 다 애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때 시숙네 큰 조카가 세배라니까 저희 아들도 따라서 같이 세배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세뱃돈을 어떻게 줬는지 아시나요? 시숙 아들이랑 신우네 아직 1살밖에 안 된 애들은 다 10,000원씩 주면서 저희 아들만 1,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공평하게 줬으니까 싸우지 마. 아이고 건강하게 쑥쑥들 크렴. 그걸 보고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보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왜 제 아들만 1,000원을 주세요? 기왕 주실 거면 똑같이 10,000원 주시면 좋잖아요. 왜 애들을 차별해서 애들 상처받게 만드시는데요? 내 마음이야. 내가 예뻐하는 손주한테 10,000원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1,000원이 뭐가 문제인데? 밖에 나가서 땅을 파봐. 1,000원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난 정확하게 줬어. 시모의 말에 시부가 나서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만 좀 하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손주들을 차별해? 나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자, 우리 둘째 손주 할아버지가 10,000원 더 줄게. 아이고, 그럼 우리 둘째 손주가 제일 많이 받았네. 할아버지가 10,000원 줬으니까 11,000원이야.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뭐라고 어린애들을 차별하는 건가요? 그래도 시부가 편을 들어주니까 그나마 나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신우는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때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애가 똑똑하네. 뭐 돈만 알아보면 됐지. 다행이네. 지능 검사는 안 해도 되겠어. 정말 막내 신우의 비꼬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내 신우 말고는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심지어 막내 신우는 명절에 다 모여도 절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요리할 때만 되면
갑자기 머리를 짚고 누우면서 막내 신우가 말했어요. 아휴, 삭신이 다 쑤셔. 어깨, 팔, 다리 안 아픈 곳이 없네. 난 좀 쉬어야겠어. 누가 봐도 요리하기 싫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잔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는데도 막내 신우는 갑자기 아프다면서 누웠습니다. 그때 시숙의 큰형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이 왜 아픈 거야? 뭐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아까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보니까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꼭 병원 가서 머리 검사 받아봐. 뭐예요? 제가 왜 머리 검사를 받아요? 아까부터 헛소리를 자꾸 하길래 그렇지. 뭐야? 소리치는 거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얼른 와.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빨리 끝내지. 막내 신우가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가면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좀 편했어요. 그런데 막내 신우는 그렇게 주방에 와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짜네 마네 말도 참 많았어요. 그날 떡국을 먹으면서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우 짜! 이거 누가 했어요? 왜요? 짜요? 제가 간 맞춘다고 맞춘 건데 이상해요? 언니, 진짜 미각을 상실했어요? 다시 끓여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형님이 막내 신우한테 소리쳤어요. 아가씨, 맛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입맛 안 맞으면 직접 가세요. 여기 이상하다는 사람 아가씨뿐이니까 혼자 가요. 정말 시댁에 가면 시모랑 막내 신우 때문에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자상했던 남편이 점점 바깥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생신 땐 남편한테 저희 집에 가자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나도 가자고? 난 빼줘. 귀찮아 죽겠어. 나 피곤해. 몸도 안 좋고 쉬고 싶으니까 혼자 민석이 데리고 다녀와. 뭐? 귀찮아? 당신 그게 할 소리야? 왜? 뭐? 솔직히 당신 부모님인데 내가 가서 뭘 하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좋은 표정으로 있겠냐고. 가서 내가 분위기 망쳐놨으면 좋겠어? 됐어 이 인간아. 내가 뭘 바라냐? 집에서 청소나 해놔.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사위라고 얼마나 챙겼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가의 발길을 끊기 시작하면서 명절에도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은성아, 너희 부부 무슨 일 있어? 왜 사위랑 안 오고 맨날 혼자 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산직이라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요. 나이 드니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차마 엄마한테 남편의 실체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줄을 몰랐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아들이 다가가서 놀아달라면서 보챘습니다. 아빠, 우리 나가서 시소 타요. 시소. 저리 가. 아빠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놀이터 가고 싶은데 같이 가요. 똑같은 소리 계속하게 할래? 아빠 지금 바쁘다고 했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남편이 아들한테 소리치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들을 달래주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집구석에서 핸드폰만 할 거면 당신이 나가. 아이씨,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내가 나간다, 나가. 진짜 남편은 애가 우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고 휴대폰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진짜 저 나이 먹고 왜 저렇게 휴대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8년 차의 남편은 저한테 충격적인 통보를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래.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이 대기업이지 생산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이제 40 넘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나도 일반 사무직이나 사업 쪽을 알아봐야겠어. 그런 회사에서 당신을 받아준대? 젊은 사람들도 취업 안 되는 세상에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뭘 할 건데? 당신 지금 나 무시해?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당신만 일했어? 나도 일했어. 우리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쉴 틈 없이 일했다고. 누가 보면 당신 혼자 돈 벌어온 줄 알겠네? 아유, 몰라. 나 그만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완전히 말이 안 통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통보만 하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회사 다녔으면 여러분, 퇴직금이라는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도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 10년 넘게 다녔잖아. 퇴직금 아직 정산 못 받았어? 퇴직금도 많이 나올 텐데 왜 아무 말이 없어?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써?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신경 꺼. 뭐야? 말 다 했어? 퇴직금 말을 해줘야 같이 계획을 세우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남자 하는 일은 웬 참견이야?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뭐? 가만히 안 있을 거면 어쩔 건데? 정말 남편은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다가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아빠 무서워요. 저는 우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안 싸워. 괜찮아, 울지 마. 아들을 달래주면서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남편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간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냥 잠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고 점점 부부 사이는 멀어져만 갔어요. 게다가 남편은 10개월이 지나도 뭘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심지어 남편의 휴대폰 집착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잘 때 빼고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취업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집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남편이 한심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휴대폰으로 뭐 하는 거야? 당신 여자 생겼어?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랑 내가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그럼 대체 뭐 하는 건데?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민석이 유치원 데려다주는 시간도 늦었다더라? 당신 미쳤어? 깜빡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백수 생활이 대체 몇 년째야?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여자 생겼으면 지금 말해. 그냥. 나도 그런 남자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지금 말해. 내가 여자 생겼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안 그래도 사람 짜증나 죽겠는데 바가지만 자꾸 긁을 거야? 백수가 짜증날 일이 뭐가 있냐? 진짜 백수가 북치고 장구치고 잘한다. 저는 대체 남편이 뭐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들었을 때를 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한번 취하면 잠에 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을 노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만취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지문 인식을 통해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엔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일단 여자가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외도에 버금가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의 입금 출금 내역 이런 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 나 벌써 다 잃었어. 에이그, 난 300 땄는데. 아휴, 난 벌써 이 주식으로 잃은 돈만 10개월 만에 2억이야, 2억. 이걸 대체 언제 복구하냐? 야, 기분도 꿀꿀한데 술이나 마시자. 와, 저는 남편이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하고 10개월 동안 2억이라는 돈을 잃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문자를 더 찾아보니까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문자 중에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 돈 잃어서 기분도 꿀꿀한데 술집 가자. 오늘 내가 새로 찾은 술집이 있는데 거기 아가씨들 죽이거든. 거기 가서 오늘 신나게 놀자. 알고 보니까 남편은 늦게 들어온 것도 친구들이랑 술집 여자가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다 늦게 온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은 이미 퇴직금은 다 잃어버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휴대폰을 딱 보니까 총 잃은 돈이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2억이란 돈을 잃고 퇴사 전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을 다 합치면 3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만 붙들고 있던 것도 하루 종일 주식시장 9시에 열려서 장이 끝날 때까지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따면 기분 좋다고 술 먹으러 가고 또 돈을 잃으면 기분 안 좋다고 또 술 먹으러 가는 한심한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냉장고에 있던 술을 혼자서 마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으면서 처자식을 다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심한 남편과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아침에 숙취로 힘겹게 일어난 남편을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왜? 뭔데? 속도 안 좋은데 한 번에 말해. 나 다 봤어. 그동안 당신이 한 짓. 당신 주식으로 돈 많이 잃었더라? 그러려고 처자식 내팽개쳐놓고 주식했어? 뭐야?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당신이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몰래 받겠니? 당신 대단하더라. 그 많은 퇴직금을 다 잃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하고 싶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사느라 네 자식은 어찌 되든 상관없단 식이었잖아. 그동안 나한테 고생했다고 뭐 선물이라도 줘봤어? 하다못해 네 아들 손잡고 놀이터라도 가봤냐고. 아가씨들이랑 술 퍼마시고 다닐 때도 난 집안이라고 우리 아들 보고 있었어. 미안하지도 않아? 내 돈으로 내가 쓴 건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내가 이러니까 말 안 했던 거야. 알겠어? 내 휴대폰 몰래 본 거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그러더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남편 놈은 정말 갈 때까지 갔는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애는 네가 데려가. 어차피 난 못 키워. 기가 막힌다 정말.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고민하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너 진짜 답도 안 나오는 놈이다. 그래, 난 그런 놈이니까 이혼해. 이혼 도장 찍자고. 어서 이혼해. 저는 남편이 당당하게 소리치길래 손쉽게 합의 이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갑자기 왜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애가 불쌍하잖아. 그 생각을 지금 해서 하니? 그래도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지. 어디서 머리 굴려? 너 머리 굴러가는 소리 다 들려. 왜? 친구들이 이혼하지 말고 버티래? 땡전 한 푼 없는 백수 거지라서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나라도 붙들고 늘어지래? 그런 거 아니거든? 남편이 당황하면서 펄쩍 뛰는 걸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았어요. 백수에 대출만 1억이 넘게 있는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놈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야, 꿈 깨. 너 같은 놈하고 다 늙으면서까지 살 마음 없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애가 있어서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한 달 뒤가 아버지 칠순이었던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칠순 잔치를 꼭 열어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칠순 잔치 비용을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을 불러서 아버지 칠순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부모님이 나란히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신 걸 보고 정말 흐뭇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좋았습니다. 그날 아버진 마이크를 잡고 흐뭇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저희 칠순잔치 때 찾아와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 처를 만나고 우리 자식들 낳으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날 지탱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과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특히 우리 은성이 지금 많이 힘들 때지만 기죽지 말고 힘들거나 지치고 외로울 때 이 엄마 아빠를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 사랑한다. 이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아버지 덕분에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다음날 저를 찾아온 잔뜩 화가 난 시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저희 집엔 무슨 일이세요? 너 어제 네 부모 칠순잔치 해줬다면서?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이게 미쳤나 진짜? 그러면서 갑자기 가방으로 시모가 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야, 너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아들 돈으로 네 부모 칠순잔치 해준 거잖아. 내가 우리 아들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그 집으로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뭐라고요? 그이가 그래요? 자기 돈으로 우리 부모 칠순 해준 거라고? 그래. 우리 아들이 대기업 생산직으로 뼈 빠지게 500만 원 가까이 벌어오면 뭐해? 네가 친정으로 다 들고 가는데 당장 월급 통장 가져와. 내가 관리하게. 당장 가져와. 무슨 통장이요? 진짜 한심하네요. 뭐야? 한심해? 누가 당신 아들 돈을 썼대요? 아직 모르시나 본데 당신 아들 지금 1년째 백수야. 퇴직금도 날려먹고 지금 빚만 1억 5천이 넘는다고요. 통장 관리할 게 아니라 아들이나 관리해. 1년째 백수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몇 달 전에 아파트 됐다면서. 그래서 계약금 1억이나 빌려갔는데 그건 또 뭐야. 이젠 그놈이 어머님도 속였나 본데 무슨 아파트 당첨이래요. 네, 제발 당첨돼서 집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뭐야? 그거 갚는다고 했었어. 이자 쳐서 갚겠다고 해서 우리 노후자금 준 거란 말이야. 빨리 그 돈 내놔. 그걸 왜 나한테 찾아요? 이미 주식으로 다 날렸을 텐데 내가 왜 갚아요? 돈에 미치면 가족도 안 보인다더니 아주 가족들 돈까지 다 날려먹었네. 아이고, 이걸 어쩐다냐. 야,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빨리 전화해봐라. 제가 왜요? 저희 이혼 소송 중인 거 모르세요? 앞뒤 없이 나 후려친 거 고소당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저는 그렇게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제 말로 인해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놈은 주식할 돈이 필요하니까 시댁을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모한테 새 아파트에 당첨됐다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 중에 남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모 말고 더 있었던 거예요. 신우, 시수, 심지어 남편놈 지인까지 완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텐 다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빚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이혼 결심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이 뒤집히고 얼마 후에 이혼 판정을 받았고 이혼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남편 놈은 결국 주식을 도박처럼 하다가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시댁에서도 쫓겨나서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노동까지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던 시모도 남편한테 빌려준 1억 때문에 지금 식당에서 힘들게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신우, 시숙도 남편 때문에 손실을 봐서 시댁이 오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시댁이 풍비박산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술을 마시고 한 번씩 전화해서 후회 가득한 하소연을 해요.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나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 게 거지 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야, 정신 차려. 난 한 번 버린 쓰레기 다시 집 안으로 가져오는 짓 안 하니까 정신 차리고 양육비나 보내. 양심 있으면 아들 양육비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반성했으면 양육비나 보내.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저는 정말 전 남편 놈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받은 이유는 양육비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혼하고 1년째인데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화 이후로 또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전 남편 놈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게 허망하기도 하네요. 비록 이혼료 꼬리표는 달았지만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꿋꿋하게 이겨낼 거예요. 저는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손주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저는 친구 회사에 입사해서 전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전구처럼 인생을 더 밝게 살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해도 언제나 희망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구는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어둡다가도 밝게 주변을 밝혀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희망차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만 보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잘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잘 살면 아들이 저에게 오히려 힘을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들과 마주 잡은 손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